으아. 옛날에 공룡이 살았다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공룡을 만날 수 없지만 까마득히 오랜 옛날 속에 공룡이 남긴 뼈대의 흔적인 화석이 지구 곳곳에 잠자고 있어요. 지구는 공룡의 가장 큰 무덤이거든요. 공룡 화석은 어떻게 발견됐을까요? 공룡 화석은 땅 속에 퇴적층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공룡의 뼈대들이 숨어 있어요. 오, 오, 아, 옛날 흙, 모래, 자갈 등의 암석 가루 물질들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여 차곡차곡 차곡 쌓인 것이 바로 퇴적층이지요. 밑에 쌓인 퇴적층일수록 오래되었죠. 첫 번째로 침식작용은 지각이 깎이고 부서지는 현상인데 이 작용에 의해 물길이 뚫리고 폭포가 생기기도 해요. 침식작용으로 부서진 암석 물질들은 강물을 따라 흘러가요. 자갈들, 모래들, 부드러운 흙을 하류로 이동시키는 것을 운반작용이라고 해요. 잘게 부서진 암석가루들은 무게에 따라 쌓이는 장소가 달라요. 무거운 자갈과 돌은 물이 얕은 중상류에 쌓이고 모래는 중하류까지 이동해요. 모래층은 밝고 진흙층은 어두워요. 가벼운 진흙은 멀리 하류에 쌓여 넓게 갯벌을 이루지요. 이렇게 지각 물질들이 일정한 장소에 차곡차곡 쌓이면 퇴적층이 되지요. 흙, 자갈 등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높낮이가 다른 일정한 곳에 쌓이는 것이 바로 퇴적작용이에요. 현재는 탐사 기술이 발달하여 여러 가지 장비로 땅속에 묻힌 것들을 쉽게 발견해내지요. 석탄 그리고 석유를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식물의 흔적인 화석을 현대적인 장비로 찾아내는 일은 어려워요. 그래서 고생물 학자들은 퇴적층에서 화석을 발굴하지요. 공룡 시대에는 지질이 불안정하여 화산이 터지고 땅이 갈라지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어요. 갑작스런 지각 변동 때문에 많은 공룡이 땅속에 묻히거나 화산재에 덮여 희생되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퇴적층의 층리예요. 층리가 아주 두꺼울수록 자연재해가 그 당시에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알 수 있어요. 퇴적층에 묻힌 화석들은 다시 지각 운동에 의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요. 지진 발생으로 퇴적층이 들쑥날쑥하다가 화석의 일부가 우리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지각이 자연적으로 깎이고 깎이다가 침식되는 현상을 풍화작용이라고 해요. 이 풍화작용 때문에 퇴적층은 무너지기도 하고 쓸려 나가면서 퇴적층에 숨어있던 화석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공기가 바위를 흙가루로 만들고 세찬 비바람이 흙가루를 깎아내며 나무 뿌리가 자라 땅을 부서뜨려요. 또 얼음이 얼었다 녹으며 바위를 부서뜨리는 것 등 이런 여러 가지를 풍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는 공룡이 남겨놓은 발도장 화석이 있어요. 그럼 공룡 발자국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공룡이 갯벌에 발자국을 남기면 쿵쿵 햇볕이나 지각 열에 의해 발자국이 단단하게 마르게 되고 강에서 흘러온 퇴적물이 공룡 발자국을 덮어요. 파도가 퇴적층을 부서뜨리면 약한 암석들은 부서지고 단단한 진흙층이 남아 보존하게 돼요. 화석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첫째, 죽은 생물은 빠른 시간 내에 땅속에 깊숙이 묻혀야 해요. 그래야 공기가 차단되어 박테리아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요. 둘째, 죽은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화석이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셋째, 죽은 생물에게 단단한 부위가 있어야 해요. 약한 부위가 썩어 없어지더라도 단단한 부위는 남아서 원래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퇴적층이 심한 지각 변동을 겪지 말아야 해요. 지진으로 지층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화석이 망가지거나 흔적이 훼손됩니다. 다섯째, 부드러운 진흙 입자들이 죽은 생물의 골격에 틈틈이 달라붙어 마치 석고를 발라서 떼어낸 것처럼 매끈하게 하죠. 모래나 돌가루 같이 입자가 굵은 것보다 알갱이가 작은 것들이 본래의 형태를 잘 유지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여섯째, 퇴적층이 암석화 작용을 거쳐야 해요. 암석화 작용은 부드러운 지층을 단단한 돌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광물질이 돌처럼 굳어서 생긴 것이랍니다. 화석은 예전 사람들에겐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어쩌다 발견한 동물의 뼈로 생각한 사람이 많았답니다. 중국인들은 공룡뼈를 신성한 용의 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룡뼈를 갈아서 부적을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화석이 공공연히 발견된 것은 유럽의 중세 때예요. 당시 화석은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었어요. 화석은 18세기에 와서 유럽의 귀족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화석은 그때 당시 장식품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공룡의 다양한 이름 중 디노사우르는 그리스어에서 비롯된 말인데 디노스는 무서울 정도로 크다 이고 사우르는 도마뱀 또는 파충류를 일컫습니다. 이 두 낱말이 합쳐진 공룡 디노사우르는 무섭고 큰 도마뱀이란 뜻이지요. 이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은 영국의 고생물학자인 오원이에요. 공룡은 파충류의 제왕이라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공룡 이름은 화석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붙입니다. 우리도 화석을 발견하면 공룡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단, 세계 과학학회에 신종 공룡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서 인정받아야 공룡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과거에는 공룡의 생김새나 특징을 보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우루스나 무슨 돈으로 불리는 공룡이 많지요. 왜냐하면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지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는 새로운 공룡이 나타나면 발굴자의 이름이나 발굴된 지명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의 녹차가 아주 유명한 보성에서 신종 공룡이 발굴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라는 학명을 받았어요. 속명과 종명에 지명이 들어간 세계 최초의 공룡 이름이라고 해요. 공룡 화석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677년에 쓰여진 옥스퍼드셔의 자연사라는 책에 남아 있습니다. 영국의 박물학자 로버트 플랫은 책에 거대한 뼈 하나를 그려놓고는 이런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이 거대한 뼈는 아마도 코끼리나 거인의 뼈인 것 같다. 그런데 뜻밖의 그 뼈는 메갈로사우루스의 넓적 다리뼈로 밝혀졌어요. 메갈로사우루스는 거대한 도마뱀이라는 뜻입니다. 세계 과학학계에서는 메갈로사우루스에게 최초의 이름을 가진 공룡이라는 타이틀을 주었어요. 화석이 직접 발견되어 처음 이름이 붙은 공룡은 바로 이구아노돈이에요. 이 화석은 우연히 발견되었어요. 영국 의사인 멘텔과 그의 부인이 왕진을 가던 중에 수상한 이빨 하나를 주었어요. 그 이빨은 이구아나의 이빨을 닮았어요. 그래서 크기만 다를 뿐 같은 종의 파충류라 생각했지요. 그렇게 그 공룡의 이름은 이구아나돈이라 이름 지었어요. 그러나 그 이빨은 나중에 이구아나돈의 엄지발가락 발톱으로 확인되었답니다.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서부 사막지대에서 거대한 공룡 화석이 통째로 발굴되기 시작했어요. 넓은 모래밭에 보존이 잘 된 화석들이 널브러져 있었기에 가능했답니다. 당시 발굴자로는 오스니얼 마시와 에드워드 코프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룡 중에는 이 두 학자가 이름을 붙인 종이 많습니다. 그럼 유명한 공룡의 이름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룡의 전성기는 바로 중생대입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파충류가 아주 크게 번성하여 땅, 하늘, 바다를 지배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중생대를 가리켜 파충류의 시대라고 하지요. 공룡은 육지에서만 활동했던 무리입니다. 대부분 숲에서 활동하며 먹이 사냥을 했지요. 따라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익룡과 물에 사는 어룡은 공룡이 아닙니다. 단지 공룡과 구별되는 파충류의 한 종일 뿐이지요. 공룡은 다리가 사람처럼 수직으로 곧게 뻗어 있습니다. 똑바로 걸을 수 있는 다리뼈를 가지고 있지요. 기어다니는 구조가 아니랍니다. 공룡은 해부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엉덩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뱀의 엉덩뼈를 닮은 용반류와 새의 엉덩이뼈를 닮은 조반류입니다. 용반류와 조반류는 상당히 달라요. 용반류 공룡은 육식과 채식을 하는 종이 따로 있는 반면 조반류는 모두 채식을 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용반류는 모두 두 발로 걸었고, 조반류는 두 발로 걷는 종과 네 발로 걷는 종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평균 기온이 보통 27에서 30도 정도 하는데, 중생대는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5에서 10도쯤 높았습니다. 당시에는 지구에 빙하가 발달하지 않은 데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의 온실가스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생대에는 기온이 높았고 잦은 폭발로 이산화탄소량이 급속히 증가했어요.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주범이지요. 과학자들은 백악기의 중기까지는 계절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현재의 열대우림처럼 후덥지근한 날씨였을 것으로 추측한답니다. 중생대의 트라이아스기에는 전 대륙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 대륙을 초대륙, 바로 판게아라고 하지요. 그런데 쥐라기 때에 판게아가 두 개의 대륙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남쪽은 곤드와나 대륙, 북쪽은
로라시아 대륙이 들어섰지요. 지각파는 지금도 1년에 2에서 3cm씩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백악기에는 로라시아 대륙과 곤드와나 대륙이 다시 갈라져 현재의 지구와 비슷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대륙 이동으로 백악기 말기에는 극지방에 빙하가 생겨났어요. 그 영향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동물이 사는 환경이 곧 사람이 사는 환경입니다. 동물은 먹고 사는 환경이 좋을수록 자손을 많이 번식하지요. 먹이가 풍부하면 자손을 많이 낳아도 걱정이 없으니까요.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야 동생을 한 명 더 낳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답니다. 식물이 풍성하자 그것을 먹이로 하는 초식 공룡들이 줄줄이 자손들을 번식했습니다. 초식 공룡이 늘어나자 육식 공룡들도 덩달아 후손을 길러냈지요. 튼튼한 턱은 거친 식물을 뜯어먹기에 적당한 구조로 발달했어요. 자잘한 이빨을 가진 초식 공룡들은 나뭇잎을 훑어서 뜯어먹었어요. 앵무새 부리처럼 생긴 종은 나처럼 풀을 베어 먹거나 열매를 깨부수어 먹었지요. 가장 큰 공룡들은 거의 초식 공룡들이에요. 몸도 크지만 목이 긴 종이 아주 많습니다. 주로 키 큰 나무의 잎사귀를 뜯어 먹었습니다. 육식 공룡은 큰 턱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다리에 달려있는 갈고리 발톱은 다른 공룡을 사냥할 때 무기로 사용됐지요. 대부분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종이 많아 뒷다리가 발달했어요. 두 다리로 달릴 때는 꼬리를 펴서 중심을 잡고 열심히 달렸답니다. 때로는 같은 종끼리 서로 싸워서 잡아먹기도 했답니다.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는 종이 바로 잡식이에요. 잡식 공룡은 알을 훔쳐먹거나 새끼 공룡들을 납치하기도 했어요. 도둑질에 실패하면 나무 열매와 잎사귀를 뜯어먹었지요. 꿩 대신 닭을 선택할 수 있는 잡식 공룡은 먹이 적응을 가장 잘한 종이랍니다. 공룡은 육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생물학자라도 이 의문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공룡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도 번식기가 되면 한 곳에 머물러 지냈습니다. 둥지를 지어 알을 낳아야 했기 때문이지요. 세계 도처에서 크고 작은 공룡의 알 무덤이 발견되면서 밝혀진 사실이지요. 알 무덤은 흙을 쌓아 분화구 모양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공룡은 왜 알 무덤을 만들어 자손을 번식시키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 공룡의 덩치가 큰 만큼 알도 크기 때문이에요. 큰 알을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면 산소가 부족해서 썩어버리지요. 그래서 공룡은 자손을 위해 기꺼이 알무덤을 만드는 수고를 했을 거예요. 알에서 태어난 공룡 새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생물 학자들은 일부의 어미 공룡은 일정 기간 새끼를 돌보았고 또 일부는 독립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또 어떤 고생물 학자는 육식 공룡의 새끼는 어미가 먹이를 잡아 잘게 뜯어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공룡 중에 오비랍토르는 알도둑으로 유명한 공룡이에요. 약사 빠른 몸놀림으로 알을 훔쳐먹는데 선수죠. 그런데 최근에 오비랍토르는 알도둑이 아니라 자기의 알을 품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비랍토르는 모성 본능이 강했던 공룡이라 추측할 수 있답니다. 한 시대를 떵떵거리며 살았던 공룡은 백악기 말기에 대멸종했습니다. 고생물 학자들은 공룡 멸종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바이러스 감염설은 공룡이 특정한 전염병에 걸려 한꺼번에 죽었다는 설이에요. 알 도난설은 알을 훔치는 천적들 때문에 공룡들이 대를 잇지 못했다는 주장이에요. 번식 실패설은 공룡이 알이 부화될 때 성별이 한 가지로만 태어나 멸종했다는 설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아요. 고생물 학자들은 공룡의 멸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유력한 후보자로 내놓았어요. 운석 충돌설.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 공룡이 멸종했다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로 화산 활동설. 화산이 폭발하여 지구에 이상기온을 일으켜 공룡이 멸종했다는 가설입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설.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낮아져 공룡이 추운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여 멸종했다는 설입니다. 자연재앙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단지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인류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겠지요. 인간은 자연재앙이 닥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답니다. 서기 79년 이탈리아의 번창한 도시 폼페이. 이토록 화려했던 도시가 한순간에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도시 전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당시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다 모두 생매장 당했어요. 그 모습이 화석으로 재현되었는데 하나와 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요. 폼페이는 아직도 발굴이 진행되고 있어요. 중생대에도 이와 같은 화산 폭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공룡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은 아닐까요? 698년 고구려의 뒤를 이어 대조영이 세운 나라가 발해입니다. 발해는
북방 지역의 거대한 영토를 거느리며 해동성국으로 이름을 떨치던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926년 호련히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어요. 그래서 제기되는 의문이 바로 백두산 폭발이에요. 백두산의 폭발이 발해를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백두산 폭발이 발해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화산이 폭발했을 때 나라는 일시에 혼란에 빠져버리지요. 그 틈에 거란족이 침입하여 발해를 멸망시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5대양이 있어요. 첫 번째, 태평양. 두 번째, 대서양. 세 번째, 인도양. 네 번째, 남극해. 다섯 번째, 북극해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 6대주가 있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로 나뉘어 있어요. 이 중에 바다는 육지보다 훨씬 넓어서 지구 면적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지각 변동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에요. 지구는 여전히 살아있는 행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구의 역사를 보았을 때 그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이랍니다. 현재의 지구의 멘틀이 끊임없이 움직이면 판의 경계선도 조금씩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인간의 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자연을 마음대로 뒤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연에 상처를 주지 말아요. 나무를 베었으면 심어줘야 하는 이치예요. 우리는 지구의 주인공으로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답니다.